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의료 차질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모레까지 복귀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지만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차는 좁혀질 기미가 없어서 환자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의료 공백 사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직이 시작된 게 지난 20일이니까 오늘로 8일째입니다. 그 사이에 진료 현장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된 상황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세브란스 응급실에서 사용 가능한 병상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80.5%에 달하는 전공이 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지만 9,000명 넘게 이미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전공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지금까지 227건에 달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더해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남은 의료진들의 번아웃도 심해져 한계치에 근접해가는 모습입니다. 예,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모레까지 돌아오라고 최후 통첩을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일종의 데드라인을 정해서 최후 통첩을 한 것인데요. 만약 29일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면허정지 석 달을 비롯해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마지막 호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어제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을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면허정지와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의정관계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의료계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서 유화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 역시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소 인원임을 거듭 강조하며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밝혀서 양측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전에서 80대 응급 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심장이 멈춘 겁니다. 환자는 이송 1시간 만에야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80대 여성이 의식 저하 증상으로 신고된 건 지난 23일 정오쯤 119 구급대가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전화로 환자를 옮길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받겠다는 병원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큰 병원 7곳에서 전문의가 없다, 중환자실 병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수용 불가 통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깝게 환자는 구급차에 탄 지 32분 만에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심정지는 긴급 상황인 만큼 이후 수용 의사를 밝힌 병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와 보호자 의견, 지도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병원까지 가는 동안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 치료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이송 1시간 만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선정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빨리 병원에 이송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전공의 사직 사태 뒤 이같이 구급 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이로 인해 평균 7분 걸리던 환자 이송 시간이 13분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동원해서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공공병원도 포화 상태고 군병원 응급실까지 열었지만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기엔 벅차다고 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의사 가운데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26개 응급실 병상을 모두 가동하고도 10명 넘게 대기할 정도로 혼란이 극심합니다. 중증 환자 위주로 대처하다 보니 예정보다 빨리 퇴원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퇴원 날짜가 오늘 26일 날이었는데요. 20일 날 갑자기 퇴원이 이루어지더라고. 퇴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 사정을 보니까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태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최대로 늘리고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개방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몰려드는 환자를 대처하기 역부족입니다. 전공의 17이 사직서를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은 평일 연장 근무에 더해 주말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동안에만 100명 남짓한 환자가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는 현장 인력들은 갈수록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연장 근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분들 때문에 많이 수술 날짜가 좀 뒤로 늦춰졌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아직 100%는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타격이 있겠죠. 서울시립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도 평소보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라매병원 응급실을 찾은 간질성 폐질환 환자는 의사가 없다는 말에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라매병원 왔는데요. 119가 전화를 했더니 여기 응급 환자실 못 모신다고 그래가지고요. 가까운 희면병으로 갔습니다. 지역 공공병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가 막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아마도 여기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문제일 것이고 환자 가족이나 이제 그 수술하는 사람들은 불편이 많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 발길이 점차 공공의료기관으로 쏠리면서 공공병원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소아과의 의료 공백도 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인 최용재 의정부 튼튼 어린이병원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소아과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환자들도 좀 많이 줄고 있고 아동병원 의사들도 그렇고 다른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 시간을 늘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중증 환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 코로나 환자들도 좀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한테는 큰 부담이고 위중한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는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 그 위중한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크게 긴박한 상황은 없었습니까?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환자들은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는 빈도수를 좀 줄이고 또 실제로도 그 질병이 좀 돌지 않아서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대엽성 폐렴이라든가 좀 위중해진 아기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입원 일수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대형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응급진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통 대형 병원으로 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긴급 상황이거나 또 큰 수술을 받아두는 경우도 있을 텐데 좀 우려되는 점은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위중증인 경우,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그 중환자실 케어가 필요한 아기들, 또 간질 중첩증 같은 그런 위중한 환자들이 갈 만한 그런 병원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이고 나머지는 과거에 있던 그런 질병들은 입원실이 있는 아동병원이나 이런 데서 처치가 가능합니다. 방금 그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창원에서 호흡곤란했던 아기가 병원 5곳을 못 갔다고 하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전공의가 없던 곳입니다. 그 전공의가 없던 곳을 전공의가 지금 저희가 없어져서
환자가 어떻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전공의가 원래 없던 곳이었고 음. 뭐 지금은 있던 전공의 한 줌 있던 전공의마저 다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하는 중환자실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병원에서 받아줬다고 하지만 그 문제는 뭐 2년 동안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예. 아, 창원에서 호흡곤란 한 살 아기가 병원 5곳에서 퇴짜를 맞은 일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경우에는 지금 전공의들의 이탈 상황과는 무관하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전공의들이 있었던 그런 종합병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소아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우려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 때문에 소아과 전공 이탈이 더 심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신 건가요? 이번에 나가신 선생님들이 그 3, 4년 차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3월 달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이제 안 돌아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전공의 선생님들을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그 모집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소아과나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아예 그냥 그 뭐 파업 투쟁 뭐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결정으로 이건 그만두겠다. 난 이건 앞으로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만둬 버리는 그런 그 어떤 그 촉매제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사태가 앞으로 소아과 그 진료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정부에서 의대 정원이 2,000명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배경 중에 하나는 소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인력의 확충을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당장 눈앞에 필수 의약품이 그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을 위한 필수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약을 공급을 못해요.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죠. 소아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동량 진료하고 있습니다. 동량 진료. 저희 약도 없어가지고 저기 대학병원에 약을 좀 이렇게 빌려가지고 써볼까 이렇게 계속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야기를 한 지가 2년이 됐는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됐어요. 소아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이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든지 아니면 수가를 올려줘서 이 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의사 뭐 그 2,000명을 증원하면 그런다고 해서 소아과 의사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또 생기겠냐 이거죠. 돈 문제가 뭐 다시 얘기해서 참 구차하지만은 그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고 소아과 의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듣고는 있는데 예. 2,000명은 10년 후에 나오는 겁니다. 저 은퇴하고 난 다음이에요. 예. 10년. 제가 60살인데 이제 70살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나오는데 그동안 그 애기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동안 애기들은 어떻게 볼 거냐. 1년에 한 명씩 1년에 그 전공의들이 계속 그 졸업을 해서 전문의들 그 뒷자리를 은퇴하는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뭐 이제 다 포기하고 뭐 어떻게 약이 없으면 뭐 어른 약들 갈아가지고 뭐 애들한테 처방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약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수가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청과 의사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필수 의료, 소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로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의료 수가 문제도 손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2,000명 증원을 얘기하기 전에
필수 의료가 이렇게 위태롭습니다라는 2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필수 의료에 대한 그 지원책을 제시를 할 테니 인력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정부에서는 있어 보이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그 이해를 서로 좀 해드렸으면 예. 이런 사단이 나는 거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마련한 필수 의료 패키지와 관련해서 혹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소아과 부분만 얘기하면 지금 지방이라든가 지방 의료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애기들은 조금 남아 있는데 의사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해서 자기 그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거니까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야간이라든가 어떤 취약한 시간대에 이 진료비나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거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그 힘든 거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니까 예. 전에는 그 환자들이 이제 충분히 있었으니까는 자기 그 봉급을 다 가져갔었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이 감소해서 진료량이 줄어들어서 자기 수입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해달라는 그런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논의는 있다고 하는데 그거가 논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필수 의료 패키지 지금 나온 거 말고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면 예. 지방에서도 근무할 만한 선생님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필수 의료, 소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관련해서 이 진료 수과 관련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라고 이제 줄곧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아이들 아파서 병원 가면 이거 뭐 오픈런 하듯이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픈런이라고 했는데 그 소아과는 계절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아과가 환자가 확 몰렸다가 또 어떤 때는 환자가 그 하나도 없었다가 이런 환자의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그 출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어서 학교들이 많이 폐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들을 많이 만들면 그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만들면 그럼 애들이 늘어나느냐? 그런 거랑 좀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면 뭐 일반인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운영 위기를 많이 경영 위기, 운영 위기 이런 예.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아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자,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단순히 의사들을 늘리는 것만으로 소아과라든가 이런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를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상황도 감안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데 지금 당장 전공의들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서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진료를 볼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책이 있다면 뭐 어떤 제안을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동병원이 하는 역할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그 역할을 좀 넘어서서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병원이 1차 의료와 2차 의료 부분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위중증 환자들, 중환자실이나 이런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동병원을 찾아야 되는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준중증일 때 혹은 경증일 때 병원을 찾아서 위중증으로 가는 거를 피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일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미
그 다른 위중한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다니던 병원들의 그 협조를 받아서 아동병원에서 처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동병원에서는 그런 협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정부의 어떤 그런 좀 필수 의료 패키지나 이런 정책들 2,000명씩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뭐 지지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정말 어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이들 옆에 남아 있는 건데 저희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진료량이 진짜 많이 줄었고 예. 저희 의사 선생님들 중에 뭐 야간 진료를 계속 하시다가 체력 때문에 저희랑 비슷한 이제 나이가 많은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체력 때문에 안 돼가지고 6시에 그냥 뭐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희 병원도 야간에도 의사가 2명씩 진료를 했었는데 그게 1명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낮에도 의사가 1명씩밖에 못 보고. 네, 지금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사태가 혹시 장기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아과 입장에서만 딱 말씀드리면 필수 의약품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이 있다면 있는 의료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2년 동안 해왔던 얘기인데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의 스님들이 돌아오기를 저희가 돌아와서 저희가 은퇴할 때쯤 되면 선생님들이 뒤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후임 선생님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만 해준다면 예. 선생님들은 소아과라는 과목 자체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내용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뭔가 좀 잘 이 제도를 만들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일들이 지금 한꺼번에 터진 거라 전공의 선생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서 필수 의료 분야와 관련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인 최용재 의정부 튼튼 어린이병원장과 얘기해봤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어제 오후 경기 안성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수원에서는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황보혜 애경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에 있는 스포츠 체험시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69살 여성 A씨가 8m 높이 번지점프에서 추락했습니다. 필수 안전장치인 구조용 고리가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스타필드 측은 사고가 난 시설 영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창문에서 시뻘건 화염이 일고 연기가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대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8층짜리 건물 6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연기 냄새가 나가지고 잠에서 깼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불이 나고 있어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끈 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앞 유리창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천장까지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있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차 안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다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안에서 차박 중에 부탄가스가 터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씨는 얼굴과 팔 등 몸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방부가 군 비행장 인근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성남 비행장 주변을 포함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보호구역이 풀린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건물 신축이 가능해지는 만큼 정부는 인근 주민의 개발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군부대 비행장과 인접해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왔고 건물 건축과 관련해선 군과 협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범위를 줄이기로 하면서 앞으로 이 일대 땅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보호지역 해제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너무나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많은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는 성남 비행장 주변도 포함됩니다. 비행장에 인접한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와 과천시 일대 121제곱킬로미터가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비행장 직선 거리로 5km 반경 이내가 모두 보호구역이었지만 국방부가 이를 50m 안으로 줄이기로 한 겁니다. 이들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풀리면 군과의 협의 없이도 건물 신축과 용도 변경 등이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비행 안전구역은 달라진 게 아니어서 기존 고도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군 비행장 인근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충남 서산 비행장 인근 141제곱킬로미터 등 모두 287제곱킬로미터, 경기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까지 더하면 전체 해제 구역은 339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 우리나라 전국토의 0.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대해 국방부는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심의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추명입니다. 어제 하루 인터넷 검색창을 뜨겁게 달군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 3가구가 풀린 건데요. 무려 101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입니다. 지난해 말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계약 취소로 무순위 청약 물량 3가구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집을 이미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강남 불패,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4년 전 최초 분양가로 계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 면적 5제곱미터 분양가는 12억 9천만 원, 지난해 말 같은 면적이 2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단 3집을 두고 청약 신청자만 무려 101만 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78만 8,384만 대 1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청약자를 기록했던 곳은 동작구 흑석자이였는데요. 당시 93만 명보다도 8만 명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누굴지 모두가 꿈을 안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8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대본 1차장입니다.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를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전공의 여러분의 의료 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보건의료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 운영합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그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재개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 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입니다. 소송 위주의 의료 분쟁 해결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자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으로 필수 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0월 19일 진행된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를 통해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달 초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에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는 2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하여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들과 힘겨워하는 동료 의료진들께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의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주요 발언을 잠시 정리해드리면요.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80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필수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인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책임 부분인데요.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의료사고
사고 처리와 관련한 법률 특례법 재개정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29일에 개최해서 관련해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29일, 그러니까 모레는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이기도 합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때까지 복귀를 한다면 지나간 일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과 함께 전공의들의 복귀를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목회자의 범행을 고발합니다.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지적장애인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챈 목사입니다. 창살에 쇠사슬이며 밧줄이며 이거 대체 뭐 하는 데 쓴 겁니까? 60대 목사 A씨는 2021년 7월부터 14개월 동안 교회 안에 있는 정자에 50대 중증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채 폭행했습니다. 이게 정자라는 표현도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물도 아닌데 창살로 둘러싸인 컨테이너 안에 가두고 동물보다 못한 대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폭행의 목적이 혹시 돈이었던 걸까요? 피해자가 매달 80만 원씩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교인인지라 하늘이 무서울 법도 한데 목사의 범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교회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60대 장애인에게서 현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사를 구속했습니다. 또 다른 학대 사실도 있었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추가로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지면서 마주오던 관광버스를 덮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형 화물차의 무게를 지탱하는 보조 바퀴, 가변축이 빠지면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국가수에도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 뉴스 접하고 내 차는 괜찮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보조바퀴로 불리는 가변축을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또 타이어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전, 또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만이 대형 사고를 막는 지름길인 셈입니다. 우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름 1m가 넘는 크기의 무게 80kg 타이어가 고속버스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휴일 오후 손쓸 새도 없이 반대 차선에서 날아든 타이어에 60대 버스기사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기사님이 갑자기 하는 소리만 들었을 타이어가 날아오면서 제 뒤쪽으로 지나간다는 그러면서 의자 아마 5개 정도까지 한꺼번에 치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25톤 트레일러에 가변축이 빠지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변축은 대형 화물차 적재물이 무거우면 지면과 맞닿도록 위치를 조정해 하중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평소엔 땅과 떨어져 있는 보조 타이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25톤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격하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화물차는 사고 사흘 전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타이어가 차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10월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도 곡선 구간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타이어가 떨어져 나와 다른 차량으로 아찔하게 굴러가는가 하면 남해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바퀴가 빠지면서 오중추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타이어를 교체한 뒤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변속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반드시 운행을 멈추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타이어가 빠져나왔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사실은 경로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가 쉽고요. 화물차 타이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번 운행하시기 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기사를 지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협 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DJ인 20대 여성 안모 씨 배달원 사망 사고를 내기 전에 또 다른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사고는 접촉 사고였대요. 이때 도주하지 않고 바로 경찰서로 갔더라면
홀로 남은 아이가 쓸쓸하게 아빠의 빈소를 지킬 일은 없었을 텐데요. 참으로 안타깝고 또 화가 납니다. 20대 여성 DJ 안모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여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사고 직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뒤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후 2차로 배달기사를 치어서 숨지게 한 것입니다. 범행 당시 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안 씨의 상태를 두고 만취해서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다. 피해자를 챙기지 않고 자신의 강아지만 챙겼다라는 목격담이 전해져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그 자리에는 숨진 배달기사를 추모하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50대 가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참 가슴 아파했는데요.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관계자에게 엄벌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다며 안 씨가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안 씨의 차량은 대검찰청에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서 몰수할 예정입니다. 엄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료 렌탈에 탈을 쓰고 접근해서 자영업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사라진 업체를 고발하는 기사 며칠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후속 기사 전해드립니다. 그때의 사건을 좀 복기하면요. 자동 판매기 유통업체가 내가 대여 비용 대신 내주겠다. 자판기 재료값도 내주겠다면서 렌탈 계약서를 쓰게 한 뒤에 잠적했었는데요. 또 공짜나 다름없다고 현혹했지만 결국 남은 건 내 도장이 찍힌 할부 계약이라는 겁니다.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요. 이 중간에 낀 렌탈사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게 주인 강모 씨는 무료 렌탈이란 유통업체 말에 지난해 자판기 3대를 설치했습니다. 대여료를 통장에 넣어줄 테니 상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달란 조건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게의 자판기 매출은 월 150만 원 안팎. 대여료에 공짜로 주기로 한 재료값까지 빼면 유통업체는 사실상 매달 적자를 본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 기계를 이만큼 대여를 해주고 그만큼 매출이 발생 안 될 거를 알면서 수익이 정말 10,000원 이상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냉동고로 인해서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유통업체는 대체 어떻게 사업이 가능했을까? 유통업체는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자판기를 렌탈사에 판매했습니다. 동시에 렌탈사와 자영업자가 할부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렌탈사에 자판기를 비싼 값에 일시불로 팔아 거둔 수익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대여료를 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통업체가 하루아침에 잠적하면서 대여료를 대신 내준다고 해서 안심했다가 할부 폭탄을 떠안은 자영업자는 물론 이자를 벌기 위해 계약을 맺은 렌탈사들도 할부금 연체가 급증하면서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직접 내가 렌탈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비싼지 비싸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거든요. 금사과, 금배로 불리며 치솟고 있는 과일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생산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핵과일이 나오는 여름 이후에나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 큰맘 먹어야 살 수 있는 사과와 배. 명절이 지나면 내려갈까 했지만 마냥 그 가격입니다. 사과를 항상 먹고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요. 어떻게 가보니까는 한 알에 5,000원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는 길로 대체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생산되는 사과와 배는 저장했다 출하돼서 생산량이 줄면 가격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과일이 나오는 올 여름에야 어느 정도 안정될 전망입니다.
7, 8월이면 아오리, 홍로, 양광순으로 이제 사과, 핵과일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금년도 적황이 양호할 경우에는 그 가격은 지금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신선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냉동과일 수입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냉동과일은 해마다 4%씩 성장해 왔는데 지난해는 6만 4천 톤으로 1년 전보다 6% 이상 늘었습니다. 가격도 낮은 편이지만 저장성이 높아 알뜰 소비자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냉동과일 중에 블루베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다음은 망고, 그 이외에도 딸기나 다른 품목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일 가격이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만큼 수입 과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가 배정합니다. 또 대형마트도 할당 관세 물량을 받아 과일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바꿀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최근 주춤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물 ETF를 통한 투자가 늘 거라는 낙관론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5만 4천 달러, 우리 돈 7,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 14일 5만 2천 달러를 찍은 뒤 열흘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가격이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5만 4천 달러를 넘긴 건 2021년 말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2% 넘게 올라 3,2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물 ETF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몰릴 거라는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한 뒤 한 달여간 9개 ETF에 몰린 돈이 50억 달러, 6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비트코인만 100억 달러어치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추가 매입 발표도 비트코인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이클 세일러 CEO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거라며 비트코인 3,000개를 1억 5천만 달러에 더 사들였습니다. And now people are beginning to realize that there's 10 times as much demand for Bitcoin coming in through these ETFs as there is supply coming from the natural sellers who are the miners. 하지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 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진주일 수 있다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양식이 가능해진 뒤 가격이 떨어진 진주나 아이폰 등장 이후 사라진 블랙베리 폰처럼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비트코인 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럼은 비트코인이 희소성과 고유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베팅한다면 가능한 소액으로 투자하고 위험을 분산하라는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유럽의 안보 지형 재편이 빠르게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하면서 스웨덴은 조만간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할 전망입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마침내 가결했습니다. Az országgyűlés a törvényjavaslatot 188 igen, 6 nem szavazattal tartózkodás nélkül elfogadta. 이로써 스웨덴은 나토 합류를 위한 회원국의 마지막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스웨덴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이 될 전망입니다. Sverige lämnar nu 200 år av neutralitet och alliansfrihet bakom oss. Det är ett stort steg. Det ska vi ta på allvar. Men det är också ett mycket naturligt steg som vi tar. 나토는 스웨덴을 품으면서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게 됐습니다.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핵심 군사기지로 꼽히는 칼리닝그라드가 있습니다. 이곳과 인접한 리투아니아 등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보 불안감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는 스웨덴 동남부의 고틀란드 섬을 주축으로
방어선을 재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NATO gains a member that is serious and capable, and it removes a factor of uncertainty in Northern Europe. The final piece of the puzzle falling into place, making NATO's position in the Nordic-Baltic region whole. 스웨덴은 1814년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른 이후 200년 넘게 비동맹 중립 노선을 견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자 미국 주축의 안보 우산을 택한 셈입니다. There were all kinds of alternative plans. Some of them might have been good too, but at this juncture, sure, I'm relieved. More than happy, I guess, yeah. 스웨덴은 전투기를 생산해 수출하는 북유럽의 군사 강국이지만 앞으로는 나토의 틀 안에서 군사 안보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에 착륙한 민간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무인 우주선을 달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달 궤도를 비행하는 정찰 궤도선이 지난 24일 달 표면의 90km 상공에서 오디세우스를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지점에는 좁쌀 크기의 우주선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워낙 먼 거리여서 확대한 이미지에서도 우주선의 선명한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범 김모 씨가 이 대표의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오전 재판에서 인간적 배신감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 없으신가요? 지난 2018년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두 번째 공판에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하고 공소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녹취록을 짜깁기 했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 대표 기억이 혼란스러웠던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거라고 맞섰습니다. 이 대표 요구에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한 김 씨도 재판에 나와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변론 분리를 요청해 피고인 신문도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공판에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해 많이 서운했다며 꼬리 자르기를 하는 이 대표에게 인간적인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이 대표가 큰 꿈을 가진 상황이라 측은함이 있었고 현직 경기지사 부탁이라 중압감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재작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을 당시 이 대표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는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된다는 녹취 파일을 재판부에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대화 맥락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선 경선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내 인사들에게 밥을 샀다는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법원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김 씨 측의 법률 대리인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한 김 씨는 법원 보안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발표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내 인사를 포함한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사실
사건이 이미 재작년에 기소가 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들의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 부인은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수행비서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김 씨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또 앞서 배 씨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됐던 배 씨와 비서 조모 씨 사이의 대화를 보면 법인카드 결제를 김 씨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김 씨와 배 씨가 공범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 한 달 전 같은 당 국회의원 배우자 신모 씨에게 선거에 도움될 인물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배 씨에게는 모임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배 씨가 김 씨 집을 드나들면서 의약품이나 세탁물 관리 같은 사적인 부분까지 김 씨를 위해 수행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는 앞서 1,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 등 절차 협의를 위해 다음 달 18일 오전 공판 준비 기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생활고 끝에 가족들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 어제로 10주기를 맞았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는 세상을 등지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집에서 세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이들이 떠난 보금자리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건 내지 못한 각종 고지서들과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뿐이었습니다. 당시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가 부상으로 일을 그만둔 뒤 어떠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는지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따라서 틈새에 계신 이런 취약계층들을 보호를 하는 대책을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세모녀를 기리기 위한 추모제는 10년째 이어졌지만 가난과 싸우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변한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 빈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빈곤층을 발굴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일부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세모녀는 두 딸이 부양 의무자라는 조건 때문에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여전히 그 조항이 남아 있어서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전히 세모녀가 신청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변화에 그쳤다. 그러는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경기 수원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가려져 도움을 받지 못한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로 세상을 떠났고 지난해에도 성남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가난에 힘들어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충남 태안 주택가 차 안에서는 부부와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3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각자 상황에 맞는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빈곤층을 돕는다는 개념을 넘어 빈곤이 덜 생겨나도록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 제공만으로는 그게 다 충분히 대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상담 외에도 이 구직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개별적인 그런 개인적 가정적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구조 속에서 세모녀의 슬픈 선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도작해야 15년입니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결정으로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지금 뭐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달라지긴 달라진 걸까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장님을 뉴스라이더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뵌 게 재작년 12월이더라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그 긴 기간 동안에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하는 이 과정들 계속 팔로우하면서 예. 쫓아다니느라고 진짜 솔직히 별로 쉰 날이 없어요. 네. 예, 쉬는 날도 없고 그 하루하루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그 언급했던 세상을 떠난 피해자 이제 그 일주기가 돼서 지난 주말에 추모제였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쭈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말씀 좀 나누셨는지요? 일단 저희 미추홀구 대책위는 이제 이런 죽음을 다시 되새기는 것조차 너무 힘든 과정인데 네. 그래도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피해자들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탄원한다라는 유언을 대부분 남기고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현상이다 보니까 예. 또 힘들지만 또 그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특별법 나오고 나서 했던 얘기가 무늬만 특별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시간이 또 얼마 없는데 선거 때문에 또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는 이런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또 다들 우려를 하고 있죠.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그 남긴 유언이 죽음으로 탄원한다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그 피해자들 면면을 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 사시던 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할 수 없다. 지금의 제도로는 안 된다라는 벽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정부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되는 게 없구나. 우리가 나갈 구멍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좀 절망을 하신 사례들이고 또 열심히 살려다가 보니까 그 절망감이 더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걸 못 이기시는 분들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예, 열심히 살려고 했었습니다. 정말 수도요금 2만 원이 없어서 어머님에게 손을 빌린 청년도 있었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과로로 사망한 분도 계셨고 그냥 집안에 의자에 홀로 앉아 계시다가 숨진 분도 있으셨습니다. 세상을 등진 첫 피해자가 나온 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정부가 특별법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대책이 고통만 가중됐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특별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법률 체계에서 보호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예. 그 특별법 어디에도 피해자의 권익을 먼저 우선시 보호하는 게 없어요. 기존에 있는 것들 제도 그 빚 더하기 빚 정책으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들은 뭐지? 라는 반응이고 또 막상 또 지원책들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하려고 찾아가 봤더니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에 걸리면서 또 예. 막상 나는 안 되네 이런 상황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실망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빚 더하기 빚 정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걸까요? 특별법에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네. 현재 지금 그 보증금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빚이 있는 거잖아요. 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걸 갚아야 되는데 거기에 빚을 더해서 다음 주거를 해서 이 기존에 있는 빚도 지금 앞으로 생길 빚도 다 너네들이 차근차근 20년에 뭐 걸쳐서 갚아라 이런 취지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진짜 필요한 건 내 돈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구제책이나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 위원장님 말씀 중에 그나마 이것조차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자 인정 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망 의도를 피해자에게 입증을 하라고 해요. 그걸 피해자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전세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이잖아요. 예. 그러면 임대인한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걸 입증시키는 게 맞는 거지. 이 피해자한테 그걸 입증하라고 하면 임대인이 그럴 의도 없었어요 하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피해자한테 입증하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고요. 다수의 피해자도 그것도 좀 걸리는데
돈을 못 돌려받은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고 네. 처음부터 못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을 구입해서 임대한 임대인들의 잘못을 짚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문제죠. 그렇죠. 상당수의 피해자가 스스로 임대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제 원하는 게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다음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피해자를 먼저 구하는 게 선구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조금 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뭐 돈을 일방적으로 준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바라는 선구제 안에는 이미 저희는 채권이 있고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책만 잘 만든다면 정부는 시간이 걸려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매매라든지 임대를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예. 또 이제 그 사기꾼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과정들이 정부는 수월하잖아요. 근데 민간은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이걸 예. 처음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개개인이 싸우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싸움이기도 하고요. 없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개개인은. 예. 그런데 이제 정부의 입장도 한번 짚어볼게요. 정부와 여당은 이게 안타깝긴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계약으로 발생한 사기 피해다. 근데 이거를 세금을 들여서 구제하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동산 제도를 만드는 게 정부잖아요.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인정해주고 공인해주는 것도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그냥 사적인 계약이다? 피해자들 대부분 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게 사적인 거래라고만 단정지기는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 같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 PF 이쪽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기업을 통한 지원은 되는데 개인 국민의 일반 삶에 대한 지원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이게 사건을 제대로 보고 어떻게 해서 배경과 문제 원인을 짚기도 전에 이거는 혈세가 들어간다, 뭐 사적인 거래다 이런 틀로 가둬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틀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진전 있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틀을 가둬버림으로 인해서 일반 피해자와 국민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오히려 논의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네. 정부의 그런 제시가 논점을 좀 흐렸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계약 자체가 어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회적인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범에 대한 주범에 대한 재판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7일에 1심 판결에서 주범 남모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해요. 네. 지켜보셨죠, 직접? 네, 지켜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판사님도 그 판결문에 쓰셨어요. 네. 형량이 너무 작다. 그래서 최고형인 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중요한 건 같이 공모했던 사람들이 4년에서 13년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재판에서 그냥 바지 임대인의 역할만 했다라고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집행유예도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형이 부족하고 이게 형이라도 제대로 나와야 다른 사기꾼들의 양성을 제지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또 다른 사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주범인 남 씨의 경우에는 당일에 또 바로 항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판사님도 말씀하신 게 반성의 여지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결을 하셨어요. 네. 재판부에서는 이제 형량이 나올 그 시점에서는 되게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남 씨가 예.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네. 그러면 남 씨의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희망을 잃지 마시라. 뭐 이런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셨습니까? 이거. 어이가 없죠. 네. 네, 어이가 없죠. 저희는 숨겨진 재산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감추고 있으면서 본인도 부동산 제도상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보고 힘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 사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손실이 발생을 했고 사망자가 생겼고 피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데
뭐 사랑한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예.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사과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 재판도 재판인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남은 문제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특별법에서 1년까지는 경매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다시 재개가 돼서 다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 살고 계신 집이요? 네네. 예.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특별법이 작년 6월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6월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특별법 개정안이 나와서 피해자들이 뭔가 도움될 만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선거 시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논의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6월 전에 피해자들이 뭔가 쓸만한 지원책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예, 6월이 지나가면은 속수무책으로 또 그렇죠. 1년 예. 전과 또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이게 그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선순위 임차인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집에서 쫓겨날 염려,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 기한밖에 없습니다만 그게 다행인 것도 아닌 게 이제 집에서 물도 새고 네. 뭐 누수가 있고 뭐 네네. 부서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예 뭐 보수가 안 된다면서요. 이거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네. 집주인은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세입자가 거금을 들여서 그 집을 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견디는 게 지금 답인 상황밖에 아니죠. 지금 피해자분들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정부에 촉구하고 네. 지켜보고 기다리는 일. 그렇죠. 그 부분에 관리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네. 또 관리 부분도 넣어놨어요. 예, 예. 그래서 하루빨리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관리는 지금 매일매일 겪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시민들의 안전을 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법 통과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특별법 통과를 강조하셨어요. 전세 사기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에 그리고 정치권에 시청자 여러분께 좀 호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 직접 모셨습니다. 방송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또 끝까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세 사기는 제도적인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정부에서 빨리 인정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시간이 또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특별법으로 빨리 보완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관리 부분이 물론 피해자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이 모두 다 겪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특별법을 비롯해서 건물관리법까지 좀 같이 손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피해자들의 권익을 또 보호하고 또 지금 잘 해결해야 또 다른 피해를 낳지 그렇죠.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2월의 끝자락에서 봄을 앞두고 겨울이 심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영상권이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다행히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여전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대체로 온화함이 감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 광주는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선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